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두 분이 밖에서 예. 그 서해순 씨 인터뷰하고 오늘 우리 김광석 씨 유족 측 인터뷰 들으면서 한참 대화 나누다가 지금 들어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어떤 개인적인 느낌인지 한 줄 코멘트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사회적 사안 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입니다, 저는. 무관심?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이제 뭐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 속에서 너무 오래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도 지금 그래서 난감해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지금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이 하다가 김광석 씨 사망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자료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광석 씨는 또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대신 뭐 있어요. 딸에 대한 어떤 방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충분히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마저도 딸도 이제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쉽진 않겠다. 그에 대해서 뭐 제가 뭐 평론하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허 소장님. 예, 어제 저 인터뷰 반쯤 봤는데요. 서해순 씨 인터뷰. 예. 그 뭐 좀 짜증스럽고 이래갖고 채널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은 그냥 그래요. 저분이 자녀를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잘 케어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어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여서 아마 따님의 사망이 지금 세간의 의혹처럼 그렇게 뭐 타살이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아니더라도 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관리 소홀에 의해서 급성폐렴의 어떤 원인이 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 개인적인 그냥. 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울 수가 느낌 없었어요. 같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도 급성폐렴을 걸려봤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케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애가 어릴 때 감기 동네 병원 다니다가 갑자기 급성폐렴이 악화가 돼서 큰 병원에 갔더니 급성폐렴이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부모가 잘 케어하지 않으면은 상태가 아주 나빠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때 그 자녀가 뭐 10몇 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기도 아니고 아니죠. 아주 노인이라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갑자기 급성폐렴으로 이렇게 위독하게 되는 상황도 아닌데 왜 관리가 안 되는가? 10대면은 굉장히 면역력이 큰 상황인데 그렇게 됐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관리 소홀은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수사해 달라는 게 김광석 씨 아버지와 형 측의 주장인 거고 아마 경찰도 그 부분을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정농단 사태도 겪으면서 보면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진짜 싫은데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진짜 좀 뭔가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 사람들이 가장 센 벌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던 인사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법적인 처벌 근거는 딱히 없어요. 뭐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광석 씨 그 부인과 유가족들 간의 분쟁 속에서도 보면은 대충 다들 이제 보면 그래도 뭐 심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게 꼭 수사나 아니면 어떤 처벌로 귀결될 것이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 가지고. 그래. 한마디 하시라고 그랬더니 두 분이 이 정도로 좀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잠깐 코멘트 해봤고요. 사실은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더 코멘트해야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진석 의원의 발언. 정치권에서는 뭐 이 주제가 단연 지금 탑 이슈죠. 허성무 소장님. 네네. 부부싸움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그게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란 말인가? 박원순 시장. 이게 정진석 의원 발언이거든요. 정진석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 빼고 나면은 다 동의하지 않죠.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왜 그리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그때 500만이 조문을 했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정치적 탄압이 위한 타살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심하셨지만 결국은 그 압박과 정치적 탄압이라고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있었던 건데 그리고 그것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몸이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유행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진석 의원이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느냐? 저는 국민 전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졌던 수많은 불법적인 국민들을 대한민국을 완전 뭐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금 묻게 되는데 그 강력한 국민적 비난의 국면을 이제
돌려보려고. 돌려버린 이슈를 덮어버리는. 물타기 하려고. 그럼 전형적인 이분도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그거 모르고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실지 더 궁금해요. 저는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굉장히 좀 어설펐다. 어설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좀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정진석 의원이 딱히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물론 그때 정무수석한 건 맞지만은 측근 그룹을 분류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가지고 정치적 운명을 완전히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MB맨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현역 의원이고 지금 지역구가 탄탄한 입장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 뭐 MB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비판을 받는다 해가지고 본인이 정치 여정에 있어가지고 타격 입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메우기 위해 가지고 했다는 거는 좀 억측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발적으로 그냥 제 생각에는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측 정치 지도자로서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그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공격 자체를 좀 과하다고 보고 이제 개입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굳이 만약에 진짜 이걸 제대로 방어해보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면요. 기자 불러놓고 아직을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는 정치인이면은. 요즘은 페이스북 정치가 얼마나 유행인데. 신세대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페이스북 정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뒤집어놓고 말하면 이 페이스북 정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박지원 대표 같이 이런 분들 같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워딩 그대로 이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정도 하는 선택적 옵션이지 보통 정치 지도자들이 정견을 얘기할 때 페이스북을 주로 쓰진 않는 게 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올린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물타기라고 보기엔 너무 어설펐다. 물타기는 아닐 것 같아. 그냥 우발적인 말실수? 제가 이분 페이스북 제가 친구 하고 있어서 아는데 가끔 이런 것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이슈화가 크게 된 게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 거고. 좀 저급한 방식이죠.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게 득이 될까요? 정치인은 뭐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분이 뭐 방금 별 관계도 없었고 뭐 구체적인 핵심 접근도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 정무수석을 했고 이 박근혜 정권하고 약간 다른 게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하고 뭐 부처도 같이 이래 했지만 이 느낌을 보면은 청와대하고 국정원만이 연결된 느낌이 지금 느낌은 그래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 당시에 자신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논리까지 방어도 있었을 있고 거다. 만약에 이 지금 이제 MB 정권 때의 그런 불법이나 무법적인 이런 일들이 계속 파헤쳐진다면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연장돼서 쭉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끄는 거다. 의도적으로 물타기한 거다. 차단하고 그리고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이준석 최고위원. 저라면 이렇게 한다고 끊기다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습니다. 끊기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물타기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끊는다는 의미가 이런데 이제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헛발질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우리도 벌써 이 이야기를 장시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미 물타기 된 거예요. 된 겁니까? 헛발질이다? 아니다. 헛발질 아니다. 이 두 분이. 그래요. 이 정진석 의원을 저는 상한가 하한가 어딘가에 골라오셨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명단에 없어요. 도대체 그럼 누굴 골라오신 겁니까? 상한가부터 가보죠. 허성무 소장님.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주에 골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준석 의원은 누구 상한가? 저도 트럼프 골랐습니다. 이건 이견이 없죠. 이거는. 오랜만에 두 분이 통하셨어요. 트럼프로. 근데 이거 지금 하한가 아니고 상한가인데? 물론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전국을 주도해 간다는 측면에서 이제 골랐는데 사실은 이제 취임한 이래로 전 세계에 끊임없이 화제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다 나쁜 의미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주에 걸렸느냐? 지난 유엔 연설에서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했죠. 유엔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국제 평화를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 아니에요. 거기서 전쟁을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세계 그 자리에 참석했던 각국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고 그 유엔 연설문 작성해준 미국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까지 발언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문했는데 트럼프가 애드립으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의 외상이 또 유엔 연설을 하면서 아주 또 거칠게 했죠. 그래서 정신이 없는 수준인데 더군다나 이제 지지난 밤 새벽이었죠. 그 비암비 랜스가 우리의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물론 공해상이지만 북쪽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NLL을 넘어서 지금 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시사점이 큰데 특히 이제 북한 정권에서는 뭐 정말 그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설마 저것까지 넘어오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넘어간 것은 굉장한 압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어젯밤 11시에 이용호 외상이 뉴욕에서 인터뷰하기로 했잖아요. 했는데 11시 한 45분쯤까지 45분이 늦어졌어요. 제가 다른 방송하면서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되지 않은 막 해설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너무 의외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공해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위적 의미에서 공격할 수 있다. 그렇죠. 대단한 발언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선전포고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건 사실상 지금이 전시 상태라고 이제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11시 이후로 이용호 외상의 발언 때문에 지금 전쟁 상태다 한반도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정말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전시에서의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지금 북한이 그렇게 이용호 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용을 있잖아요. 들여다보면 이제 그 내용이 맞는데 사실은 그 어제 그 표현 방식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제됐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유엔에서 연설할 때 이야기하고 어제 그 인터뷰 짧지만 할 때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정제돼서 하는 이야기. 그거 뭔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40몇 분이나 늦어졌는가? 이걸 따져보면은 결국은 북한 최고 지도부가 줬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훈령이. 그렇죠. 이제 그걸 받아서 어떻게 정제되게 발표할 건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런 보시는 거예요? 조절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유엔 연설처럼 그렇게 막 가는 이야기들을 하면은 이거야말로 바로 전쟁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시다고 보고 이미 트럼프가 선전포고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이제 그렇게 가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 굉장히 정제된 방식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뭐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주도권을 잡고 간다. 전국의 주도권을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쥐고 간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자기가 그럴 필요성을 강히 느끼고 있는 거죠.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위원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대 앉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 차가 레카 위에 실린 차였다. 그 레카 운전을 지금 트럼프 레카 운전사 트럼프가 따로 있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방송 촬영할 때 보면 레카에 끌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트럼프가 대통령께 문재인 대통령께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본인이 주도권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너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도권을 발휘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쩌다 보니 트럼프가 지금 레카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운전대 돌려도 지금 우리 마음대로 안 가고 있다. 평화를 30번 넘게 얘기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레카가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레카가 가는 방향 위에서 그냥 이렇게 뭐 헤드라이트 꼈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은 전문으로만 읽어보고 트럼프가 한 연설은 제가 3번 정도 제가 일부러 화면 보면 웃길까봐 화면 안 보고 이제 귀로만 이제 계속 3번 들어봤거든요. 영어 그 자체를. 근데 상당히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오바마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찝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똘똘이 스머프 같은 인상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거의 그 악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 선과 악에 대한 발언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반지의 제왕에 이제 그 싸우러 나가는 아라곤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투영시키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그 안에 보면 이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빌 뭐 트라이엄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악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방치한다면 악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얘기하면서 엑시스 오브 이블 얘기하면서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악의 축이 뭡니까? 악의 축은 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악의 축 발언은 뭐냐면은 전쟁할 나라들을 명시한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보니까 이라크부터 해가지고 여기와는 이제 보니까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이라크를 제일 먼저 얘기했고 이라크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엔 리스트에서 메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블랙리스트 메뉴에는 지금 북한이 있는 건데 이게 전 상당히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함의를 과거에 이제 부시의 발언을 연상해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있네요. 근데 뭐 재미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레카차에 실린 운전석이다 이렇게. 우리 지금 신세가 그런 거 아니냐. 뭐 실제로 좋은 비유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강과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뭐 언제나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더 많이 행사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굉장히 곤란과 어려움을 슬픈 역사죠. 겪었던 게 사실인데 그러나 레카차에 끌려가는 차였지만 브레이크는 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가는 거에 우리가 묵시적 동의를 했지만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참여 안 했죠. 물론 미국과 우리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그랬을 거고. 참여하지 않은 게 의도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비행기가 NLL을 넘어서 올라간다면은 북한의 비행기나 북한의 함정들이 NLL을 내려올 때 넘어서 그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의 전국으로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길게 영원히 가야 되는데 물론이죠. 이 과정을 길게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청와대가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물론 레카의 실린 신세라는 게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운명일지 몰라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허 소장님.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석 마치고 하한가로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하한가. 저는 이번 국면에서 저는 어차피 자영업자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노원구의 상공회의소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자영업 대책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다가오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완화책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안보 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런 게 늦춰지고 있고 따라서 지금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당장 상당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영업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 하나의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너무 침체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동네 가서 편의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낫다. 예를 들어 비용이 상승하면은 가격 결정권이 있지 않느냐 식당은.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가격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임금 비용은 확 상승할 것이 느껴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자영업자 대책이 어느 정도 있어서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여야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정당에 몸담고 있지만은 가보면 이런 부분은 다들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거의 고래 싸움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사실 저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안보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누락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허 소장님? 예, 뭐 그런 이야기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요. 자영업자가 언제나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족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그럼 이제 가족 노동력을 넘어서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한 편의업자는 그 자영업자는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이제 본사나 본부에 그 지나친 이익을 좀 줄여서 업주들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가맹점 업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분이 잘 되는 그 구조들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정치권들이 잘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항상 어려웠다. 항상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는 안 어려웠던 적은 없다.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임금이 이번에 16% 가까이 오른다는 것이라는 거는 어떤 단일 품목의 임금을 품목이라 놓고 본다면은 비용 상승으로는 거의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 보는 거지.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저소득 노동자의 수준이 향상돼야 된다는 거는 자영업자분들도 공감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급격하지 않느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책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분간 국가에서 그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대책을 좀 그런데 그게 말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불안감이 구체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과 완급 조절을 분명히 좀 해달라. 이하소 당장 3달 남았는데 다들 이제 뭐가 있겠지 하다가 기다리다가 3달 남으니까 당황하신 눈치입니다.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자, 자영업자 하한가. 허 소장님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일본의 아베 총리를 골랐습니다. 트럼프는 상한가인데 아베는 하한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 자기도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죠. 그리고 가족의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실각 위기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니까 자기는 그 어려움을 다 이제 밖으로 돌리면서 극복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베 역시 국내 정치에 지금 북한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트럼프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 국민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한미일
3자 회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회담 마치고 나서 일본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맞아요. 보도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누가 주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주는 거거든요. 아베가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도 부인하고 백악관마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유사한 예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한미 간도 이간질시키고 아베가 중간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국론의 분열 또 문재인의 고립화를 위해서 정밀하게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상 불행의 상황을 예. 자기 국내적 정치 일본의 무장화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잘 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 주셨네요. 아유, 허 소장님이 이준석 최고위원이 자영업자 이야기 길게 하는 바람에 허 소장님이 좀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다음번에는 허 소장님한테 기회 조금 더 드리기로 하고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뉴스닥 세미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